자, 법인세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저 볼 내용은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셔야 될 내용은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 기억하세요? 장부의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할지 그거 봤었잖아요. 일단 우리가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이라는 거, 시인 부족액이 나올지 상각 부인액이 나올지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장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상각 부인한다라고 해서 송금불산이 유보 처분을 했고요. 장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시인 부족액이라고 해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단 정기에 2월 된 상각부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시인 부족액과 정기 2월 상각부인액을 비교하셔가지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은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장부상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의 감가상각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금액에다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더하시고 이익여금의 감소로 계상된 금액과 직시상각 의제까지 더해가지고 우리가 장부상의 감가상각비 요거를 계산을 했었죠. 오늘 배우실 내용은 세법상 상각범위액입니다.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상각 방법별 상각 범위액의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액법. 정액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세법상 기말 취득가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의 취득가액 있죠. 여기에서 더하기 자산으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 더하기 직지상각 의제 누계액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법상의 기말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을 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상각률 곱하셔가지고 상각범위에 구해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1년 1월 1일 날에 비품을 500에 취득했습니다. 내용 연수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X1년도 9월 1일 날에 자본적 지출 50을 수선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직지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X1년도 12월 31일 날에 장부에는 100이라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X1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직지상각 의제액이 있으면 일단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직지상각 의제액의 금액만큼 플러스 하시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직지상각 의제액은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한도액 계산을 칠 때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 상각범위액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액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 가산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비품 500에 취득을 했지만 직지상각 의제까지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각률 곱하셔가지고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계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150이 나오고요.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110원이 나오니까 장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40이라는 금액만큼은 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은 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유보 처분 해주시면 되겠죠. 자, X2년도 한번 볼게요. X2년 3월 1일 날에 자본적 지출 100원을 수선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비용으로 처리될 게 아니라 세법상으로는 자산의 원가에 가상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직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로 100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직지상각 의제액 요거 100 들어간 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더해서 바로 상각된 금액으로 보니까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액 계산할 때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만 반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정액법상의 상각 범위에게는 직시상각 의제 누계액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말에 상각해놨던 상각이 아니라 1년 말에 계상해놨던 이 50이라는 직시상각 의제 있죠. 요것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년도 말에 상각 범위의 계산을 하실 때 취득 원가는 500 플러스 X1년도의 자본적 지출액 50과 X2년도의 자본적 지출액 100 요 금액을 합한 650이 세법상 기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 130이 나오고요. 장부에 200을 계상했는데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송금의 금액은 130이기 때문에 나머지 70만큼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정액법이라는 상각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될 것은 이 산식이겠죠.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의 취득가액에서 자산으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 플러스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 요거까지 반영한 금액에다가 상각률 적용하셔가지고 세법상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계액이라는 거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누락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푸실 때 요거 꼼꼼히 살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률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률법의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기초장부가액입니다. 일단 정액법과 달랐던 거는 정액법은 기말의 취득가액이었지만 정률법은 기초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아시죠? 취득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고요. 장부가액이라는 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된 후의 금액입니다. 차이점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이라는 건 아직 상각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가 100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이다라고 한다면 세법상 장부가액은 얼마? 70이죠. 얘는 70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액법은 100으로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 차이가 일단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먼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본적 지출액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 하시면 정률법에 의한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의 산식을 풀어서 실제 계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되는 산식은 이 밑에 산식입니다. 일단 재무상태표상에서 기말의 취득가액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재무상태표상의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져옵니다. 이거 기말감루 아니고요. 기초감루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기초감루냐 하면 우리는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미상각잔액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기말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초 장부가액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왜 기말입니까?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의 취득가액은요. 기초의 취득가액이나 기말의 취득가액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기말 취득가액에는 뭐 자본적 지출 등이 더해지겠지만 이 자본적 지출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없어져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기 2월 된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요거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의 직시상각 의제 이렇게 더해 주시게 되면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 곱하셔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정기의 직시상각 의제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과 기초감루에 동시에 가산이 되어 상쇄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계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요거 최종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에는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기말의 취득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거다. 하지만 정률법의 경우에는 세법상 기말이 아니라 기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액 더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상각률 곱해서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으로 개념은 잡고 계시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산식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정리해 놓은 이 산식 있죠. 최종적인 산식.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이해는 제일 위에 진한 색으로 표시된 요걸로 하시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이 빨간색의 산식을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빨간색을 암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외 위주로 이렇게 진한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산식만 암기를 해두게 되면 시험장 가서 100%못 풉니다. 푼다고 해도 틀립니다. 요거는 우리가 딱 암기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숫자만 대입해야지 추가적인 그 머리를 시험장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뇌가 안 돌아가요 일단.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간색의 산식을 암기를 하세요.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써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니면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계산 문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액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를 한번 통해서 정률법의 감가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1년도 1월 1일 날에 비품을 500에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정률법 삼각했고요. X1년도 9월 1일 날에 자본적 지출 50을 수선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산원가에 계상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직시상각 의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년도 12월 31일 날에 감가상각비 2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이 200만큼만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직시상각 의지액이 있으면 일단 한도 계산이 되는 대상이 되는 이 회사계산 감가상각비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 자동으로 공부하셨죠. 이것도 이제 바로바로 딱딱 나와야 돼요. 계산 문제 푸실 분들은. 저는 계산 문제 풀 일 없고,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안 나오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요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주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 나오면 바로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가산하시고요. 세법상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장부에는 250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세법에서는 취득가액 500에다가 지금 1기니까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이나 같을 거 아니에요. 기초금액이기 때문에 500에다가 플러스 직시상각 의지액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 0.4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220이 나오고요. 장부에 250을 계상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 비용의 한도는 22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30이라는 비용은 송금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유보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년도 말에 장부에는 120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X2년도 3월 1일 날에 자본적 지출 100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건 자산원가에 가산되어야 되는 직시상각 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직시상각 의지액만큼을 바로 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100을 여기에 반영하시고 여기에 반영하시고 바로바로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 X2년도 말에 상각 범위에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빨간색 그 산식에 따르면 장부상 기말의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500이잖아요. 취득가액이잖아요. 취득가액 500. 여기에서 마이너스 재무상태표상의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500에 취득을 해가지고 X1년도에 200만큼 상각되었으니까 X1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이잖아요 지금. X1년도 말, X1년 말이나 X2년 초나 같은 개념인 거 아시죠? X1년도 말에 장부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 2월 된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가산시켜 주시면 되겠죠. 정기 2월 상각 부인액 30 이렇게 가산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상의 기초의 장부가액에서 송금불산입 유보된 사항을 더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직시상각 의제까지 더해 주시면 그러면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 장부상의 금액보다 세법상의 금액 한도액이 더 적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만큼은 송금불산입 유보처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정률법의 즉시상각 의제를 할 때는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단기분만 들어가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과 기초감노에 동시에 가산이 될 거잖아요. 즉시상각 의제액이라는 거는 상세가 돼요. 그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산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이거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이 산식을 알아가는 게 문제 풀 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는 진한 검은색 글씨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삼각하는 거구나. 진한 검은색 글씨로 하시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산식을 외워가지고 계산 문제를 여러 개를 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손이 따라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이거 산식을 막 이해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해보고 다 하는 말이겠죠. 저도 뭐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 공부를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열심히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많이 이제 머리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해는 검은색 진한 글씨,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암기는 빨간색, 그냥 외워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이거는 삼각범위액이 취득가액 곱하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채굴량 나누기 광구의 총 채굴량. 취득가액을 생산량에 따라서 총 채굴 예정량 분의 당기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한 10년 동안 총 채굴 예정량이 한 1000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기에 한 20만큼을 채굴을 했어요. 그럼 1000분의 20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문제에서 제시가 다 됩니다.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 너무 쉽게 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계산 문제로는 나올 그런 친구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범위의 계산과 관련된 기타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상각을 할 것이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월할 상각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거 중요하신 거는요. 취득한 날부터 상각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상각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한 사업연도로 하는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3월 달에 취득을 했다. 3월 1일자에 취득을 했다 라고 한다면 12분의 얼마 해야겠어요? 1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3월 25일에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12분의 1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1개월 미만은 그냥 1월로 보기 때문에 기초에 월 초에 취득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30일은 마찬가지로 3월 1일자에 취득했다라고 보고 12분의 10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기중에 취득했으면 취득한 달의 초에 취득했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한 날부터 이렇게 월할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한 날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취득을 한 다음에 한 1년 있다 사용했다, 한 3개월 있다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사용한 날부터 상각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돼요. 기중에 지출한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예제도요. 자본적 지출 이거 언제 했어요? 9월 1일자에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50을 반영하면서 50 곱하기 12분의 4 이런 거 안 했죠. 얘도 마찬가지죠. X년도 3월 1일 날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 100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가산시키면서 100 곱하기 12분의 10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월할 안 들어갑니다. 자본적 지출은요, 그냥 그 통액이 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즉,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할 계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상각범위의 계산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요거는 12개월로 환산한 환산내용연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가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런 경우로 사업연도가 이제 좀 나뉘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거는 못 봤어요.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 7월 1일부터 6월 30일 요건 봤는데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이런 거는 보진 못했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그 사업 연도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연도를 연초, 연말 또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관상의 우리 회사의 사업 연도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요 마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처럼 사업 연도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6개월씩 끊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때를 1기, 2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는 이때를 3기, 이때를 4기 1년이 사업연도가 아니라 6개월이 한 사업연도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상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12개월로 환산한 환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내용연수를 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지만, 내용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 6개월치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감가상각비 얼마 그 다음에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을 할 때에는 신고내용연수 이 5년이라는 건요, 사업연도가 1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적당한 내용연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연도가 6개월이다 라고 한다면 이 내용연수를 변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신고내용연수가 아니라 기준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다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에 상각을 했을 때 이 자산을 이 업종이 취득을 했을 때 1년 동안에 상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내용연수가 적당하겠다라고 판단된 그러한 내용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년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고 한다면 이 5년이라는 내용연수를 6월분의 12 이렇게 하셔가지고 10년 이렇게 바꾸어서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년이기 때문에 1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연도가, 그러면 해당 년에 맞는 그러한 그 내용연수로 환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분의 1 할 거를 10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1년 동안 우리 만약에 1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얼마예요? 20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 사업연도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6분의 12 이렇게 하셔가지고 10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잠깐만요. 이게 10이 아니죠. 40이죠. 응?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잠이 들려고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1년이라고 가정한다면 100이라는 취득가액이 있었어요. 5년 상각을 하게 되면 1년에 20 이렇게 상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5년이 아니라 6분의 12 해가지고 10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을 하셔야죠.
그러면 얼마? 10 나오게 되죠. 이거 뭐 6개월에 10만큼 생각할 수 있다. 이래야 아다리가 맞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 내용 연수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이 내용 연수는요, 사업연도가 1년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 업종이 이런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정도 상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가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업 연도에 맞게 환산을 시켜가지고 기준 내용 연수 및 신고 내용 연수를 변동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용 연수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교수님,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 총설에서 배웠죠. 1년을 사업연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1년이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내용 연수를 이런 식으로 환산하셔가지고 그 계산된 그 결과값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다라는 거는 뭐 중간에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합병을 했거나 약간 뭐 이런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감가상각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적인 상각 범위액 계산을 하시고요.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2020년 1월 1일에 건물을 120에 취득을 했고 내용연수 10년입니다. 2020년 9월 30일에 폐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20 곱하기 정액법이라고 한다면 10분의 1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분의 9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각 범위액에다가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이것만 잘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회사가 매번 그런지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구분하셔가지고 각각 내용 연수를 환산할 것인지 아니면 상각 범위액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만 골라내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